1800분의 1의 확률로 지구가 충돌할 수 있다. 최근에는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500분의 1 정도? 어차피 2182년이면 이거 보고 계시는 분도 아무도 없어요. 내일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약간 이런.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가수분이 있어요. 가수 이루리님이십니다. 아, 예, 이루리님께서는 바이바이배드맨이라는 밴드로 베이시스트로 멋있다. 2011년에 데뷔를 하셨고 네. 2018년부터는 솔로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EP 앨범이 새 앨범이 하나가 나왔어요. 제목이 피닉스예요. 오. 근데 제가 그 공연에 갔다가 피닉스 앨범에 있는 동명의 또 곡이 있어요. 네. 그 곡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의식의 흐름이 시작이 된 거예요. 피닉스 하면은 이거 이집트 엮어서 할 수 있고 이거 안될과학 나가서 우주랑도 엮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그 논리가 이제 짜여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을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피닉스예요. 이야. 다 아시죠, 뭔지? 네. 불사조, 불사조. 그러니까 서구권 문화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된 이제 상징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불사조는 여러 전승들이 있지만 몇백 년마다 한 번씩 자기 몸을 불태운 다음에 재 속에서 다시 새로운 새가 태어나고 그 장면이 그 영화 해리포터에서도 같이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딱 나와요. 이런 방식으로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보편적인 이 스토리가 그냥 널리 이제 퍼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게임이나 이런 대중문화에서도 피닉스 하면은 그냥 가장 상위 레벨의 존재로 그쵸. 그려진 경우 많죠. 뭐 그 드래곤이나 뭐 용처럼. 그런데 사실 피닉스는 원래는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계열에서 처음 시작된 그 상징인데 원래는 이 기원이 사실 이집트의 가능성이 그래요? 매우 높아요. 가능성. 예. 고대 그리스죠, 원래는. 피닉스가 지금 그렇죠. 처음 소개된 예, 거 예, 자체는. 예, 예. 근데- 피닉스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분의 이름은 이제 헤로도토스예요. 기원전 5세기의 인물이고 그리스 문화권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이 사람의 출신지는 이제 그리스 본토는 아니고 오늘날 그 튀르키예 서부 해안 이오니아 지방 출신인데 엄청 유명한 분이죠. 헤로도토스 네, 하면은 이름 뭐 유명하죠. 서양인들은 뭐 역사학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 분이고 저분이 이제 이집트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집트에 방문도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남긴 기록인데 포이닉스로 나오네요. 예, 포이닉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요 기록을 가져다가 쓴 이제 한국어 번역본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그 천병희 선생님이 번역하신 역사 번역본인데 아무튼 헤로도트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이집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73항에 이제 나오는 기록인데 뭐 피닉스 이집트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피닉스는 정말 그리스 계통의 피닉스랑 비슷해요. 뭐 독수리를 닮았다. 그런데 원래 이집트에서 저 피닉스의 전신이 되는 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토트 신이랑 비슷한 토트랑 그거 달라요. 아니에요? 토트는 그러니까 비슷한 면이 있죠. 왜냐면 다리가 긴 새인데 토트는 따옥이고 이 신은 외가리예요. 외가리. 헤론, 그레이 헤론이라고 불리는 종의 새인데 저 새가 이집트에서는 신적인 존재예요. 네. 벤누라고 불러요. 벤누. 한국어로는 자주 베누라고 이제 표기를 하시는데 네. 원래는 벤누라고 이제 발음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확하죠. 영어로 베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영어로 베누라고 그래요? 네, 베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펠링을 찾아보면 BNNU예요. BNN. 그러니까 더블 N이 들어가 있죠. 더블 N이 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맨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맨누라고 해도 뭐 크게 다르진 않겠죠. 근데 아무튼 저 분은 이집트 신화책 속에서의 불사조인데 저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기록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 달라요. 뭐 대표적으로는 맨누는 태양신, 여러분들 이집트 태양신 하면은 라의 영혼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맨누가 이 세계가 창조되었을 때 맨누가 처음 울음소리를 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마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울음소리를 내듯이 세상에 그렇죠. 태어난 예. 순간에 나왔던 소리가 벤누가 울음을 울부짖었던 예. 그 소리다. 예, 그래서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되는 어떤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벤누는 이집트 세계관에서의 그 시간의 순환적인 세계관의 굉장히 대표적인 상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계속 새로 태어나거든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이 이제 항상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그쵸. 매일매일. 근데 이게 우리는 알고 있죠. 천체 움직임 따라서 이렇게 그냥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보일 뿐인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태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태양이 죽어요. 저녁이 되면 죽고
저승에 가서 이제 이렇게 운행을 해가지고 네. 다시 부활해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누 역시도 이런 움직임의 하나의 상징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환되는 세계죠.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은 순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1년 동안에 벌어지는 자연 리듬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네. 그게 매년 반복이 되니까 이 순환적인 시간적인 리듬이 계속해서 잘만 유지가 되면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약간 불교의 윤회 같은 그러네요, 느낌도 진짜. 드네요, 진짜로. 뭐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죠.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죠. 느낌이 넘어가고. 그렇다라고 네.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누는 또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태양신의 어떤 그 영혼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뒤에서 또 등장한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 그 자체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게 신화 체계가 A는 A, B는 B 이게 아니라 그러네요. 막 엄청 섞여 뒤섞이고 있네요. 계속 바뀌고 약간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3,000년 이상 동안 아유, 지속되어오던 네. 신화 체계다 보니까 그 모든 시대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디테일은 좀 달라지는 그런 기록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전형적으로 이렇게 그려요. 현세 외가리고 거기다가 이제 뭘 씌웠네요? 이제 오시리스가 주로 쓰는 아테프관을 씌워놓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주로 이제 외가리로 그려지는데 네. 또 이게 100%다 외가리로만 그런 게 그리는 거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보통 메노 호루스의 상징인데 상징. 그렇죠. 매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할미새 같은 조금 자그마한 새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계속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네. 기본적으로는 외가리다. 외가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그 회색 외가리의 뭐 닮았네요, 진짜로. 잘 그렸네. 굉장히 멋있죠. 사실 네. 저 베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인들은 저 새를 약간 이제 독수리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베누 얘기를 왜 했냐? 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되게 중요한 존재예요. 베누.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베누가 또 유명해졌어요. 이름이 어디서 사용이 됐어요. 어디에 이름이 붙여졌죠. 얘한테 베누, 이게 얘가 베누예요. 네? 얘가 맨누예요. 얘가 베누예요. 뭔지 맞춰보세요. 우리 오늘 제목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소행성. 소행성. 제가 여기 써놨는데 소행성 번호가 101955번 오. 소행성이에요. 베누가 이 소행성의 정식 명칭인 네,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이제 뭐 짧은 지식으로 조사해본 바로는 뭐 아폴로 소행성군에 속하는 소행성이고 네. 게다가 이제 지구 접근 천체. 그쵸. 오. 그래서 뭐 이게 2182년 아마 2182년, 85년 뭐 하여튼 예, 그때쯤일 그래서 거예요. 1800분의 1의 확률로 지구가 충돌할 수 있다. 최근에는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500분의 1 정도? 어차피 2182년이면 이거 보고 계시는 분도 아무도 없어요. 내일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약간 이런. 그 파란색 선이 그 베누의 경로예요. 궤도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이제 지구, 그쵸. 어스랑 마스, 사이에 있죠. 화성이랑 지구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가끔 가다가 지구 궤도의 안쪽으로까지 들어가는. 그렇죠.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저때 겹치는 부분에 지구랑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충돌할 위험성이 네,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소행성 하면은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되게 많이 있는 그렇죠. 걸로 예, 알려져 예, 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게 예. 이제 메인 벨트라고 에스트로이드 메인 벨트라고 해서 대부분의 소행성은 거기 있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폴로 소행성군이라고 해서 저런 궤도 그러니까 화성과 지구 사이 그 근처 어딘가를 돌고 있는 소행성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천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구 근접 천체라고 불러요. 지구 근접 전체. 네. 그 중에서도 벤누 같이 약간 지구 궤도와 겹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PHO Potentially Hazardous Object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물체들이다 소행성이다 그래서 특별 감시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나사에서 PDCO라고 그래서 Planetary Defense Coordinate Office인가 그래서 지구방위대를 만들었어요. 지구방위 되네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 2013년도에 첼리아빈스키에서 그 소행성 떨어진 거 네. 아시죠? 그 예, 예, 운석 떨어진 예, 거. 예. 그때 이제 야 요건 진짜 몰랐거든. 첼리아빈스키에 떨어지는 거는 몰랐거든요. 요거 감시를 진짜로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2016년도에 PDCO를 만들고 저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죠. 감시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 소행성 크기가 한 490m인데요, 지금이. 네, 한 500m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본 자료로는 이게 지구에 떨어져도 인류가 멸절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도 괴멸적인 그러니까 뭐 피해는 국가가 있지. 하나 정도는 아니요, 국가는 아니고 국가는 약간 아니고요, 뭐. 유럽 대륙 정도는 날아갈 거예요. 그래? 잠깐만 많이 큰데요? 그럼 뭐 인류는 멸종 안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정도 한 대륙이 날아갈 정도면 이제 기후 변화와 이런 게 극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문제죠. 살아가는데 문제는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2016년에 그 지구방위대가 이제 만들었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베누를 조사하기 위해서 2016년에 탐사선. 탐사선이 이제 지구를
떠나요. 그 탐사선의 이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탐사선의 이름이 오시리스 렉스예요. 진짜 다 이집트에서 따온 이름들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가 여기저기 자주 쓰여요. 그러네요. 이게 괜찮거든요, 쓰기 이름. 그래서 오시리스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집트의 신이고, 네. 그래서 렉스는 아마 저거는 이제 라틴어로 뭐 왕이란 뜻인데, 아 그래요? 예, 오시리스가 원래 이제 이집트에서는 신화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승의 왕이니까, 근데 저게 오시리스 렉스가 찾아보니까 약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이 보면 너무 보면서 되게 귀엽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뭔가를 말을 이렇게 다 막 붙여가지고 아니 오시리스를 그리고 만들고. 말이 안 되면은 보통 앞에 걸 따잖아. 안 되면 중간 것도 따요. 맞아요. 그래서 오시리스 렉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그 탐사선이 네. 그렇죠. 2016년에 지구를 떠납니다. 오시리스 렉스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뭐 상상도긴 한데 지구 궤도에서 아마 분리되어서 이제 출동하는 모습인 거고 이게 요 장면은 지구에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아, 최근에. 이게 최근에. 들어오는구나. 왜냐면은 다시 오지는 않았는데 그렇지. 샘플 줬잖아요. 샘플 주려면은 네. 샘플을 이렇게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때 지구까지 왔다가 네. 지금 또 네. 틀어서 나갔거든요. 지금 제가 딴 데 또 가요. 그것도 내일 말씀드릴 어. 거예요. 이게 이제 소행성 근처에 이제 소행성이 도착했을 때의 도착했을 모습. 때 뭔가 모습인데 발랄해 보인다. 이게 2016년에 발사가 됐는데 소행성에 도착하는 건 2020년이고 그리고 약 한 1년 반 정도, 1년 뭐 거의 2년 가까이를 이제 소행성 주변을 돌면서 탐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까 보여주신 그 벤누 소행성 네. 모습 있죠. 걔가 계속 돌면서 이제 지도를 찍어가지고 이미지를 해가지고 진짜로 만든 이미지예요. 그게 아까 그 이미지가 아. 무려 2년 가까이 계속 돌면서 네. 전체를 다 찍은 거죠. 그리고 탐사선이 직접 착륙한 건 아니고 맞아요. 뭔가 기구를 내려서 이렇게 뭐 약간 진공청소기처럼 그래서 뭘 빨아들여가지고 이제 샘플을 250g을 갖고 왔어요. 네. 와. 저 이제 소행성에 있는 저 이런 암석들을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저 발처럼 생긴 게 네. 그 캡슐이에요. 리턴 캡슐. 아 저게 그거구나. 저 발처럼 생긴 게 저거를 그냥 쑥 담가서 왜 예를 들어서 우리 물통에 이렇게 물에 넣으면 주르륵 물 담기는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흙에다 넣어가지고 담겼는데 생각보다 저 벤누가 너무 푹신했던 거지. 우리는 생각했어요, 저. 우리는 어느 정도의 약간 강도가. 딱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게 넣었는데 너무 푹신하게 확 들어가 버린 거지. 얘네도 놀랐어. 그래서 저게 약간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얘네도 놀랐고 과학자들도 너무 놀랐고 빨리 빼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파편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기체의 영향이 사실은 조금은 있었어요. 처음 보여드렸던 그 사진처럼 이 탐사선이 다시 지구 궤도로 돌아와서 맞아. 이거는 그 진짜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요건 저 캡슐이 제가 보기엔 저거 막 뭐 흘러나는 그런 장면인 것 같고 왜냐면 저 캡슐 색깔이 달라요. 원래 떨어진 캡슐이랑 예시 사진으로. 저거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모양은 똑같은데 색깔이 검게 타 있더라고. 아 이거는 타 있죠. 왜냐하면 캡슐을 그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통에다가 그래요? 대기권을 뚫을 때. 가지고 들어올 때 보관하는 이만한 통을 넣었죠. 지금 저거 새까맣게 탄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걸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아까 그 샘플이 들어있죠. 저 어디로 떨어진? 유타 사막에. 미국 유타. 그래서 이제 저기서 250g 정도의 샘플이 왔는데 다시 지구로 어젠가 나온 기사를 보니까 물이랑 탄소가 확인됐다. 뭐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사실은 아무래도 지금 외계 거잖아요. 네. 우리 지구의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는 거 자체도 완전히 밀폐된 데서. 밀폐된 데서 어떤 오염도도 없는 상태에서 여는데 지금 열기 전에 아까 그렇게 푹 찍었잖아요. 그러면은 캡슐 위에 흙들이 그냥 얹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완전히 통에 들어가기 전에도 표면에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열기 전에 그것들을 다 털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만 분석을 한 1차 결과예요. 아직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성분을 가지고 온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기사 보니까 막 전 세계 몇몇 나라에 이렇게 나눠질 거라고. 네, 나눠질 미국이랑 거라고. 뭐 맞아요. 몇 가지 나눠질 거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또 이제 본 바로는 뭐 엄청나게 이제 생각보다 더 많은 양을 갖고 왔다. 네. 예,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어쨌건 이 탐사선의 이름이 오시리스 렉스예요. 오시리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의 신입니다. 이 신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신이고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한 명이에요. 바로 핵심이 되는 신. 태초부터 나오는 씬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시리스의 외형적인 특성은 저 청동상에서도 이제 나타나듯이 저 사람은 다리랑 몸통이 다 묶여 있어요. 네. 왜냐면 그렇네요. 미이라의 상태예요. 미이라. 네. 미이라, 그러니까 야마포로 붕대로 다 감아 놓은 상태를 이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다리 부분을 보시면은 그 갈라져 있지 않죠. 하나 네네네네. 묶여 있죠.
하나로 묶여 있어요. 예, 그리고 보통은 이제 손을 크로스해가지고 두 개의 물건을 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쪽에서 이제 왼쪽 편에 있는 저거는 도리깨예요, 도리깨. 이렇게 도리깨요? 그러니까 총체처럼 생긴 거. 예, 총체 같은 거, 막 예. 이렇게 갈라져 있는 예, 거. 예. 그 이집트어로는 뭐 네케크, 뭐 네케카 뭐 이렇게 또 발음을 하는 물건이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저 약간 이제 꺾여져 있는 갈고리 네. 모양. 지팡이? 크리스마스 지팡이 같은 거. 예, 맞아요. 그거는 이제 헤카라고 불러요. 둘 다 어떤 통치권, 권위, 권력을 상징하는데 저 도리깨는 뭔가 농경과 관련이 있는 상징으로 얘기가 되고 그렇죠. 헤카는 목축이랑 관련이 있는 상징으로 얘기가 돼요. 근데 어떤 연구자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저 도리깨가 원래는 저기 목동들이 쓰던 거고 갈고리가 농부들이 쓰던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 두 개를 저 오시리스가 주로 많이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저 오시리스는 많이 제가 보여드렸던 네, 네, 분인데 항상 많이 봤죠. 예, 저승의 왕이에요. 저기서 가장 우측편에 의자에 앉아 있는 분이 오시리스예요. 저기도 두 개 딱 들고 있죠. 있네요. 예, 예, 그 헤카랑 네케크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시리스는 몸 다 묶여 있죠. 네, 헤카로. 다리도 갈라져 있지 흰색으로 않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오시리스는 대체로 피부 색깔이 저렇게 초록색이나 아니면 저것보다 더 진한 검은색에 가까운 오. 진 녹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저거는 이집트에서 뭔가 부활과 재생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녹색과 아주 검은색 또,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아예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리스는 뭐 어쨌건 저승의 왕이기 때문에 이집트인들한테는 이제 부활과 재생 네. 관련이 있는 신으로 이제 여겨졌죠. 예. 저 중간에 있는 새가 토트신인가요? 저기서 이제 가운데에서 이렇게 팔 쭉 뻗고 뭐 적고 있는 저 네네. 신이 네네네. 토트. 아, 그렇죠. 토트고, 그러니까 저게 따오기고, 네. 저 토트신의 머리 형상은. 그다음에 이제 그 토트 우측에 흰색 옷 입고 있는 사람 한 명 있고, 저 사람이 이렇게 사자이서인데 이 사자이서의 주인이에요. 후네페르라고 하는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심판받고 있는 사람. 지금 저승에서 지금 이제 그 심판 받고 있는 거고, 저 망자 오른쪽에 있는 호루스예요. 그러니까 매의 머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호루스가 자기 아버지한테 망자를 소개시켜주고 있는 장면인데, 근데 이 장면은 좌측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네. 좌측에서 저 망자가 좌측의 상단부 보시면 똑같은 옷 입고 있는 저 망자가 들어와가지고 무릎 꿇고 뭔가 이제 경의를 표하고 있어요. 그 앞쪽에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관이에요, 전부 다. 고문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고문단한테 이제 일단은 그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자칼 머리를 하고 있는 아누비스가 끌고 오죠. 손 잡고. 그리고 저기서 하는 의식은 심장 무게를 재는 의식. 그렇죠. 무게 재는 거. 네, 심장 무게를 재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저 오른쪽에 있는 깃털보다 무거우면 이제 마하트라고 하는 그것의 상징인데, 무거우면 이제 저 사람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저기 앉아있는 저 강아지 같은 저게 이제 암무트라고 하는 존재인데, 암무트가 저 심장을 먹으면 저 사람은 끝나는 거고. 근데 후네페르는 운 좋게 통과한 것 같아요. 이 그림상에서는 네네. 통과해서 이제 오시리스 앞에 가서 오시리스가 그래 너 오케이 통과. 이러면은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관, 이제 왕이니까 심판관 역할을 여기서 오시리스가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 오시리스 뒤에 두 명의 여성이 이제 또 서 있죠. 네네네. 이렇게 이중으로 그려져 있어요. 네. 네. 뭐 이시스랑 네프티스인데 둘 다 이제 여신이죠. 저 중에서 이시스는 그 오시리스의 부인이에요. 부인. 자, 그래서 오시리스가 왜 저승의 왕이 됐냐라고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신들의 계보예요. 뭐 이집트에는 여러 신화 체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헬리오폴리스 계통의 신화 체계인데, 설명을 드리자면 최초에 눈이 있어요. 눈은 뭐 신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근원이죠, 근원. 그냥 이제 그냥 카오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시면, 이집트식의 묘사로 약간 이제 물이에요, 물. 물속이 그냥 깊은 물속.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어느 순간 아툼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요, 그냥. 갑자기 나타나요? 나오죠. 혼자 나타나요. 그 아툼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태양신 라랑 뭐 같다고 보셔도 돼요. 이제 아툼은 노년의 태양신인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대장신이죠, 대장신. 근데 저 신이 혼자 있잖아요. 네. 자가생식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아요. 맞아요. 그때도 얘기해 주셨어요, 자가생식. 자가생식이에요.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가야 근데 되는 이 자가생식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예, 뭐 있어요. 있어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딸과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이 슈고 딸이 테프누트인데, 슈는 공기의 신이고 테프누트는 습기의 여신이에요. 여신. 공기와 습- 그러니까 둘이 남매인데 뭐 둘밖에 없으니까 둘이 다시 부부가 돼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집트 이 신화 속에서는 완전 남매들끼리 혼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집트의 현실 속에서는 이제 왕족들만 주로 그 남매들끼리 혼인을 하는데, 근데 이 경우에도 그 실제 현실 속에서는 정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완전히 같은 완전한
대체로는 풀 남매들끼리 혼인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체로 남매들끼리 혼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이제 사촌? 이제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 남매들끼리 혼인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죠. 왕실에서 특히. 근데 가끔가다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완전히 똑같은 완전 풀 남매들끼리 완전 혼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집트의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투탕카멘. 투탕카멘. 투탕카멘의 부모님이 완전한 남매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완전 남매. 투탕카멘은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안대 유전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투탕카멘은 실제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뭐 네. 예컨대 구승구 계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다리 한쪽이 안쪽으로 꺾여져 있는 그러니까 다리를 저는 그리고 뭐 키도 작고 되게 이제 왜소하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아마도 그 유전병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부인 이름이 안케세나멘.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앙케사나멘도 투탕카멘의 부인인데 투탕카멘의 어머니가 다른 남매인 거죠. 어머니가 다른 남매. 예, 투탕카멘의 어머니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미라 DNA 조사를 해보니까 투탕카멘 반 정도만 같아? 그러니까 투탕카멘의 어머니인데 투탕카멘의 아버지랑 또 DNA 조사를 해보니까 둘이 남매야. 아 예, 진짜? 그러니까 투탕카멘의 어머니 이름을 아직까지 모르는데 그 미라는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미라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2010년, 11년 사이에 그 18왕조 시대 때 미라들 DNA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앙케세나멘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똑같이 아케나텐인데 앙케세나멘의 어머니는 네페르티티였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복 남매가 다시 이제 부부가 된 거죠. 야 이게 미이라가 있으니까 정말 유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과학적으로 정말 맞아요. 검증이 예, 되는구나. 예. 고대의 DNA는 약간은 이제 오류들도 좀 있고 그래도 그렇지만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죠. 그렇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남매들끼리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네. 말씀드렸죠. 슈랑 테프누트랑 남매지만 부부가 돼서 자식을 또 낳아요. 게브랑 누트라는 이제 신인인데 게브가 남신이고 누트가 여신이에요. 네. 게브가 땅의 남신이고 누트가 하늘의 여신이에요. 얼마나 유교 다행이야. 사상이랑 다르네요. 얼마나 다행이야. 남녀 하나씩 나왔으니까 저기서 남남 나왔어 막 여여 나왔고 그럼 또 자웅동체 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이집트는 다른 더 널리 알려진 이제 많은 신화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네. 보통 이제 많은 신화들이 땅을 여신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지의 여신, 그러니까. 가이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네. 이집트는 이제 반대죠. 땅이 남신, 하늘의 여신. 그래서 이집트와 관련된 여러 이런 그림들 보면 이렇게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아치형으로 오오. 예, 그게 누트 여신이에요. 아.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을 표현한. 그 그림 알죠? 예, 너무 유명해요. 예, 그게 누트 여신이에요. 누트 여신은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둘이 또 이제 남매지만 부부가 돼서 자식을 낳는데 이번엔 4명을 낳아요. 오. 아들 둘, 딸 둘. 첫 번째 아들이 오시리스, 둘째 아들이 세트, 그다음 딸이 이시스, 그다음 딸이 네프티스인데 둘둘이 짝이 되는 거죠. 그쵸. 남매지만. 그래서 그렇습니까?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부부가 되고 세트와 네프티스가 또 부부가 돼요. 네. 얼마나 다행이야. 남남 둘둘 나서. 어쨌건 이제 이집트에서는 왕권이 그 아들을 통해서 계승이 돼요. 아툼에서부터 슈, 게브, 첫 번째 아들은 오시리스한테 신들의 이제 왕위가 이어져 내려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오시리스가 왕이에요. 왕인데 동생이 있잖아요, 남신 세트. 이 세트가 오시리스 자기 형을 질투해요. 그래서 형을 죽여버려요. 오시리스를 죽여버려요? 예, 죽여버려요, 세트가. 네. 죽여서 신화 기록마다 조금씩 내용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여요. 시신을 다 토막내서 이 시신을 이집트 전역에 뿌려요. 네. 토막난 시신을 오시리스의 여동생이자 부인인 이시스가 다 모아가지고 잘 꿰매서 마법으로 부활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신화적으로 첫 번째 미라예요. 네. 그래서 오시리스는 미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집트적인 맥락에서의 부활은 죽은 시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에요. 네. 부활은 해도 저승에 가서 이 내세에 가서의 부활인 거지 한번 죽은 사람은 여기 이승에 못 남아 있어요. 아, 좀비가 되진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오시리스가 부활은 했지만 네. 오시리스는 지상에서 더 이상 왕이 못 되고 저기 이제 내세 저승에 가서 이제 왕이 명보의 된 왕.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사자에서에서 저승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오시리스랑 이시스 사이에서 또 아들이 한 명이 태어나요. 그 아들이 바로 호르스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호르스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 어린아이니까 자기 작은 아버지의 눈을 피해가지고 숨어서 이시스가 이제 숨어가지고 호르스를 키워요. 네. 왜냐면 이제 박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호르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다시 한번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그냥 호르스가 적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작은 아버지와 한판
뜨죠. 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승리를 해서 호루스가 다시 왕이 되고 세트는 이집트 땅 밖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호루스가 이제 왕이 왕의 되고. 상징이 되는 신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그렇군요. 파라오들은 저 호루스의 후계자들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하고 혹은 호루스가 지상에 실제로 현현된 상태로 이야기되기도 해요. 그렇군요. 보통은 죽은 파라오는 오시리스, 살아있는 파라오는 호루스로 네. 이제 얘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관계가 좀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오시리스는 죽었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부인이 다 챙겨가지고 바느질을 잘해서. 다 살려서 네. 저승으로 이제 올려 보내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오시리스는 굉장히 자주 저 그림에서 우측편을 보시면 가운데 오시리스가 서 있어요. 네. 그리고 뒤에 누가 날개 펴고 있잖아요. 네, 네. 날개 펴고 있는 사람이 이시스예요. 어. 이집트 미술 속에서 누군가가 날개를 펴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누굴 놓고서 지켜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지킴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 네. 그리고 저거는 아마 이제 추정컨대 이집트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집트 사회는 남성이 더 이제 어쨌든 사회 활동이 많은 사회였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파라오도 남성이고 대부분의 고위 귀족들 다 남성이고 남성이 중심이 된 사회였지만 적어도 가정 내에서는 그 아내의 힘이 더 강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총리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떵떵거리죠. 파라오 말고는 나보다 높은 사람 없으니까. 근데 집에 들어가면은 자기 부인한테는 조금 이제 그렇죠. 그래야 되는 어떤 그냥 것으로 사는 삶이 다 여겨지는데,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 신화적인 배경으로도 이렇게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이집트에서는 부부상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부부상 중에서 상당수가 같은 크기로 그려지고 그다음에 부인이 자기 남편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는 오. 그런 어떤 이제 미술적인 모습도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굉장히 멋있죠. 요거 이제 금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삼존상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가운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게 오시리스예요. 너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냥 저기서는 약간 이제 갓 죽은 오시리스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우측편에 있는 그 존재가 이시스예요. 네, 실제로. 이시스예요. 네, 그다음에 좌측이 이제 호루스? 그 아들은 호루스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성 가족상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집트에서는 이제 신들을 아버지, 어머니, 자식 해서 3존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그렇고 그다음에 테베 지역에 가면 아멘, 무트, 콘수 그것도 이렇게 많이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또 저기 그 멤피스에 가면은 푸타, 그다음에 세크메트, 그다음에 네페르툼 해서 이렇게 또 3존이 묘사된 경우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이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이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